5. 돈을 금기시하지 마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험담하지 마라. 돈은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된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치 있게 돈 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도망치는 전직과 적극적인 전직. 최근에는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이 늘어나면서 전직을 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직에는 두 종류가 있다. 도망치는 전직과 적극적인 전직이다. 도망치는 전직은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가기 위한 전직이고, 적극적인 전직은 자신을 연마하기 위해 지금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전직이다. 전직의 성공 여부는 지금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한 곳을 선택해 전직하면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 도망치는 전직은 산에서 조난당하는 패턴과 똑같다.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방향을 잘못 잡지 않으려면 산등성이를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나무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 똑같은 곳을 빙글빙글 맴돌 수밖에 없다.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도 월급이 더 많다거나 여름 휴가가 더 길다는 등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결정하려는 사람이 많다. 도망치는 전직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서 노동시간이 길고 일이 힘들고 월급이 적은 조건으로 전직할 곳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보다 월급이 적거나 규모가 작은 곳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근무 시간이 길고 힘들 것 같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작은 회사는 처음부터 제외시켜버린다. 전직할 회사가 없는 것은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조건이 나쁜 회사를 애초에 제외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좋은 조건만으로 전직할 곳을 찾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런 조건으로 회사를 선택하고 면접을 보러 가서 그 회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직 방법이다. 조건이 나쁘다고 처음부터 제외시키면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좋지 않은 회사는 많지 않을까? 조건이 좋지 않은 회사는 많지 않을까? 반대로 말해 좋아하는 일을 기준으로 회사를 찾다 보면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편안한 곳에는 성공이 없다. 이 말 때문에 일부러 조건이 좋지 않은 회사를 찾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어쨌든 전직을 결정할 때는 좋아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전직할 곳을 편안함이나 좋은 조건으로 찾지 말라는 뜻이다. 오히려 너무 편안하고 조건이 좋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아야 한다. 편안하고 조건이 좋은 자리가 당신의 눈에 띌 때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부자가 되는 비결 30일. 편안한 곳에는 성공이 없다. 실패해도 즐길 수 있는가? 일을 즐긴다는 말에는 많은 오해가 숨어 있다.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일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일을 즐기는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이다.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다. 성공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실패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으면 그 일이 즐거운가가 아니라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즐길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일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 실패해도 즐길 수 있는 일. 둘, 성공하면 즐길 수 있지만 실패하면 즐길 수 없는 일.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 일에서 성공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반면에 싫어하는 일에서 실패하면 점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세상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실패한 사람일 것이다. 일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일이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가 아니다. 일에서 실패했을 때 환하게 웃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일을 즐기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진다. 일이 잘 되지 않아 즐길 수 없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좋아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을 뿐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돈을 버는 일이었던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잘 되는 경우보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재미있지 않은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귀찮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은 일종의 실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즐기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32. 실패해도 즐거운 일을 하라. 당신은 회사의 얼굴이다. 최근에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손님이 밀려드는 가게도 있다. 이른바 쪽박집과 대박집이다. 손님이 밀려드는 가게의 지배인에게는 세 가지 얼굴이 있다. 하나, 책임자로서의 얼굴. 손님이 많은 가게에서는 지배인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아도 누가 지배인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누가 지배인인지 알 수 없으면 손님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혹시 문제라도 생겼을 때 책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누가 지배인인지 한눈에 알 수 있으면 손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가끔 불만을 터뜨리는 손님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무례하게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가게의 책임자인 지배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직원이 실수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배인이 제대로 대응하면 손님의 불만은 커지지 않고 그로 인해 오히려 단골이 되는 손님도 적지 않다. 처음 간 가게에서도 지배인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 가게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정확하며 작은 일에도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에 비해 쇠퇴하는 가게에서는 직원뿐만 아니라 지배인의 행동도 느리며 손님이 공경에 처해 있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둘, 직원의 모범이 되는 얼굴.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모두 일에 익숙하지 않아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그 가게가 번창할지 쇠퇴할지는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지배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진다.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지배인이 없으면 그 가게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번창할 수 없다. 모두 우물쭈물하는 상태에서 일에 익숙해지려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실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지배인이 있으면 나머지 직원들도 모범적인 직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셋, 가게의 개성을 만드는 얼굴. 지배인의 역할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손님들에게 그 가게의 지배인이 아니라 그 지배인의 가게라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지배인은 어느 직원보다 손님들을 많이 대해야 한다. 지배인이 직원보다 손님을 많이 대하지 않으면 손님은 그 지배인의 가게에 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손님을 오랫동안 대할 필요는 없다. 손님이 처음 왔을 때나 손님이 가게에 있는 동안, 손님이 나갈 때 중 어느 한순간을 선택해 대하면 된다. 즉, 지배인은 그 가게의 상품이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비결 33. 회사의 얼굴이 되어라. 서비스의 본질은 연극형이다. 서비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텔레비전형 서비스와 연극형 서비스다. 텔레비전은 특별히 예약하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재미가 없으면 채널을 돌릴 수도 있다. 보는 사람의 기대감도 별로 높지 않고 그 내용을 혹독하게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 티켓을 사야 하고 때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재미없어도 도중에 나올 수 없고 보는 사람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혹독하게 평가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열성적인 팬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원래 서비스의 본질은 텔레비전형이 아니라 연극형이다. 연극에서 채산성을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관객 수를 늘리는 것. 둘째, 한 번 온 관객을 매일 오게 하는 것. 작은 규모의 연극에서 갑자기 관객 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생산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다. 안정권에 접어든 극단은 한 번 온 고객이 매일 올 수 있도록 연출을 바꾸곤 한다. 소극장의 객석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한번 그 연극의 팬이 된 관객은 하루도 빠짐없이 소극장을 찾는다. 그런 관객을 위해서는 매일 똑같은 연극을 하면 안 된다. 매일 다른 버전의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연출을 바꿔야 한다. 원래 예산이 적은 소극장의 연극에서는 연출이 완벽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이런저런 해프닝이 일어나거나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번 왔던 관객은 지난번과 똑같지 않은 연극에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스태프가 많은 대규모 상업적인 연극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매일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똑같은 연극이 될 수밖에 없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극이나 다카라즈카, 일본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극단처럼 고정 관객이 있는 연극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관객이 찾아온다. 그런 경우에는 관객 수를 늘리려 하지 말고 한 번 온 관객이 두 번, 세 번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골 관객은 새 관객을 데려오는 법이다.
따라서 새 관객을 불러들이는 노력은 그만두어도 상관없다. 새 관객을 불러들일 에너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그 연극을 본 관객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러 다른 방식으로 연출해 관객들에게 새로움을 선물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연극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부자가 되는 비결 34. 매일 새로운 서비스를 하라. 앙케트는 출발선이다.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기적으로 앙케트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렇게 자랑하는 회사가 많다. 그런 회사들 중에 실제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 고객에게 앙케트를 받아 실제로 서비스를 개선했나요?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들은 다만 앙케트를 받아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고객이 앙케트를 쓰는 이유는 자신의 불평, 불만을 털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불평, 불만이 구체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해서다.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면 앙케트를 쓴 손님은 이 회사는 고객의 의견을 들어주는 성실한 회사다라고 그 회사의 팬이 될 수밖에 없다. 고객의 제안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회사는 뛰어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다. 반면에 여러분의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는 회사들 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 그래도 앙케트를 받지 않는 회사는 고객에게 앙케트를 받아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위기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은 오히려 고객에게 앙케트를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회사 쪽이다. 우리 회사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즉시 대응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보면 고객에게 사죄하러 간 것이 고작인 경우가 많다. 고객에게 사죄하러 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고객의 목소리를 다음 서비스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할 때 앙케트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앙케트는 어디까지나 출발선에 지나지 않는다. 진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다면 앙케트를 밑거름 삼아 구체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부자가 되는 비결 35. 앙케트를 해결책으로 만들어라. 일회용 손님을 경계하라. 지금 도쿄에서는 지역개발이 한창 붐을 이루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상업지역과 새로운 가게들이 태어나고 있다. 상업지역의 핵심은 레스토랑이다. 새로운 레스토랑이 생겼다는 소문이 나면 한동안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런데 다음 달에 다른 지역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생기면 마치 썰물처럼 손님들이 빠져나가곤 한다. 손님들의 이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게의 진짜 손님을 알아낼 수 있다. 다른 지역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생겨도 오는 손님이 그 가게의 진짜 손님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레스토랑이 생기자마자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
그 가게에는 진짜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개업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손님이 진짜 손님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일회용 손님일 뿐이다. 매달 새로운 상업지역이 태어나고 매달 새로운 매달 새로운 상업지역이 태어나고 있는 도쿄에서는 진짜 손님과 일회용 손님을 비교적 빨리 구별할 수 있다. 지금 번창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손님이 많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짜 손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 한 번 방문한 다음에도 계속 오는 손님. 둘, 그 동네에 사는 손님. 그 레스토랑이 계속 번창할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걸을지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는 그 동네에 사는 손님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다. 아무리 레스토랑에 손님이 많아도 모두 일회용 손님인 경우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손님이 많다. 그 레스토랑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해석이다. 레스토랑이 작고 손님이 몰려들지 않아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자주 찾아가는 곳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것은 그 레스토랑의 음식과 서비스가 뛰어나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레스토랑은 이익이 많지는 않지만 적자를 보지는 않는다. 이런 방법은 외국에서 좋은 레스토랑을 구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레스토랑 중에는 관광객에게 평판이 좋은 곳이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곳이 있다. 관광객을 위한 레스토랑과 동네 사람들을 위한 레스토랑이 다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레스토랑을 가야 한다.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어렵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는 더 어렵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하는 쪽이 더 오래 번창할 수 있지 않을까? 부자가 되는 비결 36. 동네 사람들을 만족시켜라. 원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라. 당신은 상품을 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상품을 구입할 때는 무조건 싸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 상품의 원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을 돈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품을 정확하게 평가해 원가에 걸맞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 무턱대고 싸게만 사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물건을 팔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특별히 재배한 무농약 채소를 구입한다고 하자. 그때 채소가 성장할 때까지 걸리는 한 달분의 금액을 내려고 해서는 좋은 채소를 구입할 수 없다. 생산자가 연구개발에 투자한 시간까지 계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피카소가 5분 만에 작품을 하나 그렸다고 하자. 그런 경우 5분이라는 비용밖에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림을 팔지 않는다. 피카소는 5분 만에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40년이나 그림 연습을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비록 5분 만에 완성한 그림일지라도 40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에 대한 비용과 기술 습득을 위한 시간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시간에 얼마라는 시급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좋은 물건을 손에 넣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시대에도 제대로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구입해두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얼마나 좋은 제품을 사서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금전에 대한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결국 부자가 되는 비결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비결 37. 그 사람의 경력에 돈을 지불하라.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돈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금기시한다. 어렸을 때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일수록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돈에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 꺼리낌 없이 돈에 대한 이야기한다. 돈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돈처럼 훌륭한 것은 없지 않을까? 돈이 있으면 시간도 살 수 있고 풍요로움도 살 수 있다. 때문에 돈에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진심으로 이 세상에 돈처럼 멋있는 것은 없다라고 칭찬할 수 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은 돈에 대한 험담이나 똑같다. 이 말을 사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연인에게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여자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어쩌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실수로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막상 돈에 대해서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돈에 대해서는 어딘지 모르게 꺼림직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한다. 돈을 정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먼저 이번 프로젝트는 얼마에 합시다 라고 돈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처음부터 돈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를 믿을 수 있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어진다. 돈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돈에 대한 금기의식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인 중에서는 간사이, 오사카를 비롯한 도쿄의 서쪽 지역, 간사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서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인지 그 지역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래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38. 돈에 대해 험담을 하지 마라. 모든 돈은 인생의 수업료다. 어떤 잡지든 뒷부분에서는 대부분 상품 광고가 실려 있다. 개죽에는 앞만 봐도 수상쩍게 보이는 상품 광고가 실려 있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라는 광고도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믿어? 라고 무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금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가끔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물건을 누가 살까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광고에는 절대로 속지 않겠다라는 상품을 일부러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런 상품을 구입하는지, 그런 상품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처음에 가장 저렴한 상품을 신청하면 그 상품과 함께 카탈로그를 보내주거나 다른 상품을 구입하라는 전화가 걸려온다. 앞만 봐도 수상쩍게 보이는 상품에서 이런 판매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수상쩍게 보이는 상품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상품에는 금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결정적 힌트가 숨어 있다. 수상쩍게 보이는 상품에서 도망치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비록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도 상품 자체나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금전 감각을 키우기 위한 금전 감각을 키우기 위한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모든 돈은 인생의 수업료라고 생각해야 한다. 돈을 사용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발상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39. 수상쩍은 상품을 구입해보라. 부자가 되기 위한 출발선. 부자들은 과연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부자일수록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자는 결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좋은 물건을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물건을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친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으므로 모든 물건이 어중간할 수밖에 없다. 원래 진정한 부자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부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의 집에 가보면 휑한 느낌이 들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부자가 아닌 사람 중에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물건 자체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이다. 그런 사람의 집에 가보면 필요하지 않는 물건까지 너저분하게 진열되어 있다. 그리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다. 금전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물건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도 필요한 물건만 놓아두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모두 버려야 한다.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물건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마음속에 가난뱅이 근성이 깊숙이 뿌리를 내려 도저히 뽑아버릴 수 없게 된다. 부자가 되는 비결 40.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금전 감각은 곧 시간 감각이다. 금전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 감각도 가지고 있다. 돈과 시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케이크 가게의 점원이 케이크를 떨어뜨리고 라면 가게의 점원이 라면이 담긴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하자. 케이크와 라면의 원가는 똑같이 200엔. 그때 어느 쪽의 손해가 더 클까? 대부분의 사람은 라면 가게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면을 떨어뜨릴 때 원가 70엔짜리 그릇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손실은 케이크 가게 쪽이 훨씬 더 크다. 케이크는 다시 만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품이다. 따라서 만약 그때 떨어뜨린 것이 마지막 케이크였다면 손님은 케이크를 살 수 없다. 그러면 손님은 다음에 올게요 라고 말하면서 케이크 가게를 나설 수밖에 없다. 반면에 라면 가게에서는 재빨리 다시 라면을 만들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 시간으로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즉, 손실을 따질 때는 즉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즉시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은 작은 손실이고, 즉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은 큰 손실이다. 원가에는 항상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금전 감각을 연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41.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부자 되는 말. 빈곤은 수치가 아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말하면서 누구 한 사람 마음속으로는 납득하고 있지 않은 수수께끼다. AFF, 코체프. 허위의 수치. 돈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옷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밖에 못한다. 탈무드. 돈이란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좋고 혼자 쓰는 것보다 둘이 쓰는 게 좋다. 주머니에 돈이 많을수록 우정은 깊어지고 하늘은 더욱 푸르러진다. 소설 갑부.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에 한눈 팔지 마라. 서두르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눈을 팔면 큰 일을 못한다. 노너. 돈을 모으면 행동력이 없어진다. 에필로그. 돈과 사람의 관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돈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을 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돈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배우면 자신의 내부에 기술을 쌓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돈을 일하게 만들면 자신도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 사람의 행동력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손에 돈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금 통장에 숫자가 많다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돈을 사용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돈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자신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된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움직이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돈이 들어오는 양은 사람이 움직이는 양에 비례한다. 또한 사람이 열심히 움직이면 그에 따라 돈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움직여 나간 돈은 즉시 다시 돌아온다. 반면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다.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만 허무하게 쌓일 뿐이다. 은행에 저축한다고 돈이 영원히 남지는 않는다.
돈이란 원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줄어드는 법이다. 그런데 이 서서히의 스피드는 의외로 빠를 수도 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또한 디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줄어들기도 한다. 즉, 은행 바닥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돈의 가치가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영원히 내용물이 변하지 않는 그릇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돈이 줄어들지 않는 그릇도 없다. 돈을 보관하면 반드시 줄어들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새 한 푼도 없는 빈 통장을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쓰는 편이 낫지 않을까? 돈이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그릇은 자신의 몸과 머리뿐이다. 따라서 돈은 자신의 몸과 머리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세상에 돈을 보관하는 창고로 자신의 몸과 머리보다 더 완벽한 곳이 또 있을까? 부자가 되는 비결 42. 돈을 일하게 만들어라. 나는 돈을 좋아한다. 옹기니의 말. 나는 돈을 좋아한다. 그것도 참 많이 좋아한다. 20대에는 돈을 싫어했다. 아니, 싫어하는 척했다. 그래야 순수하고 우아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물론 이것은 돈을 좋아하는 나 자신을 위한 변명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만큼 돈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렇다. 문제는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알고 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부자다. 그리고 돈에서 자유롭다. 부자이기 때문에 돈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돈에 관한 그의 철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자기에게 투자하라. 그리고 많이 움직여라.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자기에게 투자하려면 많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고 많이 움직이려면 자기에게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돈을 쓰는 방법이 쓰여 있다.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제대로 벌 수 있고 진정으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